일시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연속성을 가지고 한국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우리 한국 애널리스트계 현인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으로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쑥스럽게 과장 이렇게 하시네. 저희는 이제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반갑습니다.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 하다가 역시 개인적인 저희 선배이자 가장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사랑하셨던 분을 모셔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장은 경력을 오래도록 쌓으신 분들, 시장에 오랫동안 있으셨던, 몸담으셨던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찌라게 듭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보시는구나. 네. 큰 변화에. 이제 우리가 지금 찍는 날이 6월 11일인데 코스피가 연간으로 20% 네. 올랐어요. 네. 외국인은 5월부터 주식을 사고 있고 S&P 500도 최근에 빠르게 복원력을 보여줬지만 작년 말 수준 회복한 연간 한 2% 안팎의 상승률이니까 크게 보면 한국 시장이 아직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식도 좀 오르네, 오랜만에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또 미국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바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거나 거기 잘 대응하고 이런 거는 하면 좋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은 바닥이 아니라 무릎에서 살아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일시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연속성을 가지고 한국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국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워낙 장기 박스권이잖아요. 물론 옛날 1000대에서도 박스권 한참 하다 2000대 박스권 한참 하고 이래서 이게 레벨업이 된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나본 박스권 아니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한국이요? 네. 한국이 89년부터 2005년까지 그게 박스권이었고 또 넓게 보면 한 2007년도에 우리가 2000 처음 갔거든요. 넓게 보면 2007년 좀 짧게 봐도 한 2015년 이후 박스권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박스권의 시간이 꽤 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박스권이라는 가정과 거기에 익숙한 마인드를 버려야 되는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주어진 그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인지 아니면은 새롭게 가는 건지에 대한 좀 이제 지금부터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후자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걸 한번 복기를 해보면 글로벌하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보편적인 이제 동력이 하나 있고 한국의 또 특수한 동력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글로벌한 어떤 보편성을 가진 변화는 달러 약세죠.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언제 1,500원 뚫느냐 이거 걱정했던 게 아주 오래전 일 아닙니다. 4월 10일 날 1,480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얼추 100원 떨어졌죠. 근데 지금 달러가 약한 게 저는 원화 강세라기보단 달러 약세라고 보는데요. 타이완 달러 또 중국 위안 전부 이제 상당히 달러에 대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은 저는 미국의 트럼프의 어떤 감세 시도가 있었고 하원을 통과했죠. 그래서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 채권과 주식시장,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점은 주식은 비교적 미국도 괜찮죠. 근데 10년짜리 장기금리는 한 4.5 막 안 떨어지는데 달러가 약해요. 사실 그 나라 금리가 높으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그 나라 통화가 강한 게 맞는데 근데 최근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이유는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 투자자들이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금리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 수지가 미국이 문제가 될 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달러가 약했던 사례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국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는 그동안 미국 자산이 독주를 했잖아요. 미국 자산이 독주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서 그 독주의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또 달러 약세를 바라보는 또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재정 소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는 한 일면이 있고, 다른 면에서는 미국도 달러 약세를 좀 바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죠. 네. 특히나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미란, 이 사람은 보통 이 자리는 그 맨큐의 경제학 썼던 맨큐 교수 같은 대학 교수들이 하는 자리인데, 이 사람은 자산운용사의 전략가였어요. 스티브 마린이 마린 보고서 이런 거 많이 알려줬죠.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인데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완화하려면 관세도 관세지만 약달러를 용인해야 된다. 네. 달러가 좀 약해져야 미국의 대외 불균형이 완화된다라는 주장을 하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재정 적자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는 스토리와 또 미국의 좀 의도로 또 달러 약세가 용인되는 그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가상의 생각만은 아닌 것이 5월 초에 대만과 미국이 무역 협상하고 바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미국이 했어요. 네. 그때 그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환율이라고 하는 게 거론이 됐다고 외신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약해지는 흐름은 뭐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 그것이 뭐 재정 적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의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비달러 자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고, 대만이나 한국이나 외국인 매매가 바뀌기 시작했던 게 4월 중하순입니다. 예.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서 반대로 한국 원화와 대만 달러가 강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죠. 네. 우리나라가 5월 달에 1조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면서 한 10개월여 만에 순매수. 6월 들어서는 뭐 10일 지나는 동안에 3조 넘게 사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 데는 달러 약세에 따른 비달러 자산 강세라고 하는 게 예. 글로벌 어떤 좀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보편성을 가진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네네. 시작됐다고 그런 게 맞겠죠? 약간 기조적으로 일단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이거를 사실은 이제 이런 미국 입장에서 통화 가치 조정을 통해서 대외 불균형을 완화시켰던 게 1985년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역사적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밖의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각도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기 스토리라 그러면 예. 85년 9월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거의 10년 가까이 약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간중간 굴곡은 있었지만 달러가 한 10년 가까이 약하고 엔화가 10년 가까이 강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240엔 하던 게 한 80엔까지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뭐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 부양을 위해서 과도하게 내수 띄우다가 결국 부동산과 주식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한 잃어버린 30년 겪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나라들이 일본과 관련한 어떤 반면 교사의 사례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환율 주권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너무 쉽게 내주게 되면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임계치가 어디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컨대 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느 국면에서는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경계나 어떤 반대로 작동하는 힘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저는 달러 약세는 아주 장기 스토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환율은 참 편안한 환율이라고 봐요. 우리가 뭐 100원 떨어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두 달 전에는 환율 올라가는 거 가지고 걱정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100원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뭐 100원, 150원 더 떨어진다고 한들 이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 미국이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환율이 단기간에 훅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022년 가을철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갔다가 그때도 글로벌하게 강달러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할 때였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기에 멈춰질 수 있다는 기대로 환율이 떨어졌는데 넉 달 반 동안에 220원 떨어졌어요. 네. 1,220원까지 떨어졌어요. 아마 우리가 너무 높은 환율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1,200원대 환율이 언제 있었나 생각하시겠지만 2023년 초에 그렇게 떨어졌어요. 단기간에 200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간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뭐 환율이 돈 100원 정도 떨어지는 흐름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환율과 관련한 또 좀 고민해 봐야 될 건 결국 위안화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로
그 상호 관세라든가 강공을 했다가 한 2달 보니까 지금 많은 나라가 어렵죠. 중국도 뭐 거시 지표로 보면 너무 어렵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네. 금리가 안 떨어지고 뭐 하니까 트럼프도 난처해서 그래서 뭐 미중 무역 협상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약간 뭐 서로 간의 타협점도 논의가 되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중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많이 벌고 있거든요. 중국도 이 불균형을 바라볼 때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더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럼 이 불균형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1차 트럼프 1차 집권기에 2018년 그 하반기부터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고 2019년부터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네. 뭐 중국의 류허 이런 사람 가서 타결했죠. 그때가 중국이 내수 부양을 통해서 수입을 좀 늘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곡물 같은 거 수입 많이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위안화도 어느 정도 절상을 용인하고 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달에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미중 간의 갈등이 얼마나 굉장히 뭐 장기화될 이슈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네. 우리가 지난 4월까지 본 것처럼 갈등이 계속 격화가 되는 과정이기보다는 격화됐다 완화됐다 격화됐다 완화됐다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중국의 위안화가 최근에 뭐 7.18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위안화가 강해지는 건 되게 전 좋은 신호라고 봐요. 미중 간의 어떤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암묵적인 뭐 합의가 외환시장에서 관철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달러 약세는 뭐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나 미국 이외 자산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그 최근에 원화 움직임을 보면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중국과 일본하고 같이 어깨 걸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원화 조금 더 강세인 성향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엔은 조금 그런데 타이완 달러가 되게 강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또 타이완 달러도 그 다른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사실 그 일본이란 나라가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을 공격하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미국과 관계가 깊고 또 미국에 제대로 놓으라고 말해본 역사가 별로 2차 세계대전 말고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80년대 플라자 합의도 그냥 일본이 그거를 잘 따라 그냥 뭐 순순히 따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90년대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막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일본이 너무 제 목소리 못 내고 살았다는 얘기인데 전 요즘 대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가장 전 세계에서 강력한 친미 국가가 됐어요. 특히나 이제 그 중국 본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아주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실존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 초에 타이완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는 게 동아시아 통화 강세의 시발점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중과의 관계는 위안 달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가늠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크게 보면 아시아 통화 강세를 선도하는 거는 최근에 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을 그냥 잘 반영을 하는 그런 최근에 대만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타이완 달러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만 경제 잘 나간다 그러지만 외국인이 계속 주식 팔다가 네. 대만에서 순매수로 반전된 게 한국과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4월 말부터 대만 시장에서 꽤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한국은 지금 대만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외국인 매매는 그렇죠. 네, 그렇게. 주가는 대만 주가가 최근에 못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반면에 그 중국 위안화가 예전에는 한 6.8. 네. 그 정도 6.7도 했고 네. 막 그랬었고 그리고 또 2010년대는 끝없이 위안화 강세인 적도 있었죠. 예, 그랬죠. 예, 근데 뭐 지금 언더 뭐 7.2 근처에서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면 위안화 강세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4월 달에 3, 4월 달에 위안이 7.3 넘어갈 때 많은 이들이 이건 뭐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지만 견해로서 주장은 뭐 보호무역 관세 올리니까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수출이 받을 타격을 좀 뭐 완충시키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7.3 위안에서 지금 7.18, 7.17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중국 위안화가 약해질 때도 인민은행이 7 위안 이상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그 당시에 뭐 포치 막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시아 통화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율 주권을 너무 쉽게 내주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런 게 궁극적으로는 저는 있는 게 옳다고 보지만 지금은 되게 편안한 네. 뭐 위안이 뭐 7까지 간들 세상에 그렇죠. 무슨 큰일이 나겠어요. 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간들 뭐 무슨 큰일이 나겠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온 그 역사로 보면 상당히 높은 환율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부담이 덜한 음.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신흥국, 한국 주식을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을 사는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연동돼 가지고 가지 않고 혹시 원화만 강세가 되게 세게 갈 수 있을까? 한국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저는 원화 강세라기보다는 달러 약세라고 봐요. 그러겠죠. 그럼 이제 원화가 독자적으로 가려면은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뭐 경기가 순환적으로 뭐 바닥을 쳤을 수 있다 뭐 그런 해석은 내릴 수 있겠지만 원화가 그냥 강해질 만한 그런 동력은 좀 약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원화 강세라기보다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달러 약세라고 부르는 게 더 적확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 즉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달러 집중도가 높았던 24년도 후반 상황에서 빨리 달러 얼로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진 상황 아니냐. 뭐 미국의 금융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단기간에 뭐 되돌려지긴 힘들지만 뭐 일부라도 지금 우리가 일부라도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올과 6월 달에 외국인 매수를 순매수를 통해서 보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뭐 그런 흐름은 제 생각에는 더 지속이 되고 네. 또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름의 뭐 다른 자산들을 찾는 흐름은 저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